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의 무디스사가 연례 정례 평가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의 첫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는 우리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장 막판 후반에 들어가면서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그 상승폭이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 함께 살펴주시죠. 네, 그 증시는 그 변동성 네.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지금 그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3만 대이기 때문에 190포인트 이렇게 오르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오늘 그 나스닥 지수도 얼마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역시 그 경기와 관련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일단 지표 자체에는 4분기 성장률이 확정치가 이렇게 발표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0.2%포인트 잠정치에 비해서 올라가서 4.3% 나왔고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용지표, 이게 후행지표인데요. 고용지표가 주간 실업 종가수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게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 그 파월 의장이 이렇게 그 단기에 많은 발언하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정책 당국 페드와 시장 간의 그 미스매치를 좀 줄이기 위한 이러한 그 노력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상원 증언에 이어서 공영 라디오의 방송에서 역시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되는 그런 전체적인 톤에 있어서는 사실 그 인플레라든가 국채금리 특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좋아지고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의 강도도 좀 인플레 우려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장기물이 다시 올라갔죠. 오늘 단기물은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 얘기 되겠습니다. 장기물은 다시 올라가서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또 미국의 대형 기술주에 가장 큰 관심을 영향을 미치는 10년물이라든가 30년 금리는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를 좀 이렇게 갈아타십시오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고스란히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월가의 분위기는 증시보다는 달러 문제가 더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증시보다는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가 오늘 이제 92.88까지 나왔죠. 네. 요게 이제 요 인덱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2.88인데요. 요건 작년 11월 이후에 4개월 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욕 금융시장은 증시보다는 이렇게 외환시장에 더 관심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요인이 있죠. 아시겠습니다는 미증감 마찰,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혜지 은화의 전면 통제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걸 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외신에서 미사일 발사가 됐다는 얘기를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정보를 그쪽에서 좀 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미사일만큼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를 어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치라든가 이런 걸 두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한국이 정부가 이런 그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이걸 속속 좀 가장 빨리 보여줘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 한국경제TV 방송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외국의 외신 가지고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데 가치 평가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생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건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우스 모닝 포스트라든가 이런 외국의 기관들이 왜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정보를 한국 정부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왜 정보를 네. 얻지 못하느냐. 정작 남북 분단에 있어서 가장 당사국인데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해외 시각, 그다음에 사실 그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급 이런 거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우리 정부한테 우리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겠죠. 정식으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것도 이게 부과할 수 없다 국민에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이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4개월 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조정하는 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가심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은 한국의 국고채 시장에서 사실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이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거나 외국에서 국고채를 겨냥한 자금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을 때면 우리 원달러 환율 1,150원은 넘었을 겁니다. 지금 1,130원대요. 그런데 한국의 5년물 국고채 시장이 지금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이 흡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채, 한국 국채가 더 매력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년물 국고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고채 시장이 굉장히 외국에 매력적으로 보면서 이쪽이 완충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다음에 미중 마찰이라든가 스웨즈 운하의 그 전면 통제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가장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국고채 시장의 완충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부터 들어봤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부터였죠. 세계 3대 평가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무디스사가 연례 정례평가를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으로 되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데 아주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근데 우리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등급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한 2개월 내지는 1, 2개월 앞서서 이렇게 사전 절차를 밟는데요. 기획재정부로 보면 25일부터 시작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한 검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서 환경이 변하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평가 잣대로 어떤 게 들이댈 것이냐 한 측면은 무디스라는 3대 평가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선제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국가의 그렇게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의 경영 방침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사학개미라든가 이런 분에서 투자자, 개인의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2008년에 3대 평가사들이 굴욕을 맞았죠. 그때 서브프라임이라든가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사실 투자자의 안내판 역할을 미리 리스크를 경고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따서 3대 평가사들이 이렇게 생존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굵직한 위험을 이렇게 예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굴욕이 됐던 사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환골작태를 했습니다.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대 평가사들, 특히 미기 무디스와 S&P가 구조조정과 함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들이댔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여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나누면 지정학적 위험은 낮추고 대체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금융위기가 경제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이대는 이런 평가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여기에 또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역시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가 중요하다 해서 요 비중이 높인 거시경제 위험, 재무 위험, 그다음에 산업 위험 중에서 사실 거시경제 위험을 중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맞은 지 사실 그 12년 만에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 금융위기와 같은 그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위기에 해당되는 코로나 사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완전히 1년 만에 일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원 제너레이션 30년 이상의 변화를 한꺼번에 겪었다. 앞으로 뭐냐? 앞으로 새로운 환경이 도래된다. 그러면 평가 기준도 미래 환경에 대비해서 자 리스크를 사전에 이렇게 사실 그 고객들한테 주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달라지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새롭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기존에 그렇게 적용하는 사례를 보면 일단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억해서 펑펑 썼죠. 각국에 펑펑 썼죠. 네.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신흥기업 부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감내 기준을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 들이댄다.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 이 코로나 문제도 기후환경 변화로 보는 시각이 네. 있거든요.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와 관련돼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는 사실 그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우리나라도 ESG,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 그래서 ESG 같은 이런 평가 기준이 들이댄다. 근데 한국은 부채 감내 능력이라든가 ESG에서 그만큼 준비가 됐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체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미국 증시, 중국 증시에서 주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는 사실 어제의 그 기준금리가 변경하는 문제와 함께 3대 평가사들이 새로운 평가 기준을 한국에 들이댄다 하는 이 측면은 굉장히 큰 뉴스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3대 평가사가 부채 위험성을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뭐 코로나 사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오는 걸 굉장히 다행인데요. 네. 그만큼 노바디너스 아무도 모른다 위험이니까 그냥 들이댄 거죠. 뭘 가지고 페드라든가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푼 거고 네. 금리도 낮춰준 거고 재정 사이드에서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재정 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재정 지출은 국가 채무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3대 평가사들이 특히 신흥국의 부채 관련된 것을 이렇게 검토하냐면 부채가 그만큼 가장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스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요 부채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수치를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세계 나라 빚이 GDP 대 100%가 넘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의 GDP의 100%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빚이 많은 세계가 됐다. 지구가 빚이 많다. 이게 뭐 버는 것보다 빚이 많아졌다. 이게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지구가 빚이 많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보다도 빚이 많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1년 동안 많이 써서 GDP에 대비해서 1년 만에 15.7% 한꺼번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빚이 100%가 된 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됐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가 1년 만에 끝났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요. 또 트럼프라든가 저기 보우사나 같은 이러한 굉장히 철모르는 이 국가 통수권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 코로나 위기 같은 것을 이렇게 굉장히 경중 정도의 예서를 보면 약하게 평가합니다는 굉장히 큰 상황이 겪어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 채무율이 1년 만에 15.7%, 2차 세계대전 지금까지 100%가 넘는 데에서 1년 만에 15.7%가 증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선진국은 당연히 신용이 높기 때문에 또 경제 피해 지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2019년 대비해서 20%포인트 정도 국가 채무가 증가했죠. 그래서 선진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전체로 125% GDP 대비해서. 근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공황의 80%, 금융위기의 89%, 이거보다 높죠. 가장 어려웠다는 2차 세계대전 124%는 높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자 수가 2차 세계대전에 그 몇 년 동안 거쳤습니까? 그 사망자보다 더 많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흥국 보겠습니다. 신흥국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나라빚은 65%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IMF의 위험지수에 해당되는 60%를 전반적으로 상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흥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2차 세계대전에 47%인데 지금 65%죠. 선진국보다 갭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그 신흥국들도 코로나 사태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데 2008년, 2009년 쓴 빚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많이 썼는데요. 네. 쓴 빚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적해 드리는 거죠.
2008년, 2009년 만기가 10년짜리가 썼던 것이 이제 201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빚이 많이 지는 상태에서 이전에 썼던 것도 갚지 못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3대 평가사들이 각국의 특히 신흥국들의 신용등급 평가할 때 부채를 들이댄다 하는 것도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것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이쪽에 관련해서 네.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둬서 발언을 잘 하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계 부채는 절대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절대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다. 이게 서브프라임과는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주말 방송이죠. 그래서 제가 2008년, 2009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관련해서 1년 동안 현지에서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브프라임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을 때 네. 뭐 이렇게 어느 대학 교수님이 우리나라도 제2의 서브프라임이 우려됩니다. 왜냐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방송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그때 당시에도 많습니다. 한 80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2,000조 가까워집니다. 네. 800조 정도 돼서 그 자체가 많긴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열린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태에 이렇게 맞춰서 우리도 가계부채가 2,000조 가깝게 됩니다는 절대 수준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채무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국가채무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IMF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국가채무 GDP 대비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을 빗떠서 사실 현 정부가 국가채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늘려서 재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주는 아직도 건전하다, 써야 된다 하는 시각인데요. 한국에서 국가채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MF라든가 3대 평가사들이 보는 것은 국가의 GDP 대비는 절대 수준이 아니라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런 점에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냐. 이 속도를 한번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 부채는 관성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뭘까? 관설의 법칙이죠. 관설의 법칙. 요건 뭐냐면 전 앵커는 뭐 이렇게 고향이 서울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시골에서 지금 뭐 연탄이라든가 이런 연탄 떼시는 분도 없을 거고요. 전부 도시가스를 하실 거로 네. 생각하는데요. 저희가처럼 시골에 이렇게 살았을 때는 대부분 다 군부를 뗄 때, 군불도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군부를 뗄 때 이렇게 소죽 끓일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난구 가지고 이렇게 낙엽을 가지고 이렇게 태우는데요. 난구는 시골 말이고요. 네. 나무 태우는데 그게 이제 불 붙이기 어렵다니까 관솔이라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소나무의 네. 관솔, 관솔인데요. 그걸 가지고 딱 하거든요. 이제 관솔이 딱 붙으면 불이 확 해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쫙 해서 장작이라든가 뭔가에서 젖은 장작도 탁 태우는 거거든요. 이 관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채무의 증가에서는 관솔의 법칙이다. 관솔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 내지는 관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 채무가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관솔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부총리께서도 잘 하시고 그동안 잘 되었기 때문에 하시겠습니다는 우리는 절대 부채 가지고 국가 채무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번에 무디스라든가 이런 게서 사전 심사할 때는 왜 증가가 빠르냐? 근데요.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가장 건전하게 얘기했던 시각이 IMF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시각을 보면 국가 채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정부 출범 전에 2017년에 36%인데요. 올해가 50.45%입니다.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요. 4년도 채 못 지났죠. 5월 10일이 돼야지 4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2024년 62.2%입니다. 이게 무슨 후손 세대가 무슨 놈의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62.2%입니다. 네. 증세하면서 62.2%입니다.
증세하면서. 그래서 IMF의 적정 채무율은 60%를 상회한다. 이것도 3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부채 증가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와 함께 우리가 갚을 수 있느냐? 자, 그런데 갚을 수 있느냐? 경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증세는 않았습니다. 증세해놓고 부채 증가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좀 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주목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세한 상태에서 더 많이 쓰니까 국가 채무이 되니까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를 본다. 절대 GDP 대 별채 부채가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서 부채 감내 능력을 새로운 평가 자체를 드릴 때는 한국에 대해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높은 것, 그 다음에 사실 부채 감내 능력이 떨어지는 것, 요 점을 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점에 대한 의구심을 아마 홍보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점을 좀 포인트해서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해서 명확히 밝히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무디스사의 정례 평가에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본다고 합니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ESG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 인바이먼트라든가 소셜 베리라든가 그 바탕이 되는 가버넌스 같은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뭐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코로나 문제에서 2차 세계대전에 거의 한 10년 동안 지속됐던 그 사망자보다 물론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는 1년 만에 그 사망자 수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재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윤리적 문제로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교토 의정서 1990년대 이후에 교토 의정서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에 이렇게 보면 호주에 60년 만에 최대 홍수라 해서 그 넓은 획에 요만하게 지금 자동차만 몇 개 있는 게 엊그제 외신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대만의 가문 사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문 사태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문제도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리적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코로나에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일수록 기후 변화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약계층.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무리 뜨거워도 에어컨 빵빵 떼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히려 집보다도 그렇죠. 올해는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스라든가 재산세가 네.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올해는 더 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문제 발생자를 보겠습니다. 환경문제 발생자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 사람들이 피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의 사망자 수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사망자 수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 문제를 다뤄야 되는 이런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올해 첫 업무가 트럼프에서 많은 부분은 오바마 지우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선서 쓰고 대통령 선서 쓰고 가장 먼저 행정명을 발등했던 것이 기후환경 변화 가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는 미 재무부 페드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직을.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차기의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자 페드가 기후변화 위기발 금융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 그 상원 증언에서 페드가 그다음에 페드의 파월 의장이라든가 제닛 옐런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제히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평가사들이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ESG 같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같은 뭐 다들 아시죠? 한국경제신문이 주도가 돼서 ESG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그만큼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들이대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응합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ESG 얘기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기관이 주도가 돼서 이게 안 오면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해외 시각이 흐트러지는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ESG가 주도해서 연일 이렇게 기사를 내리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확실히 바이든 정부 출범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모든 기관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층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이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코로나 사태가 네. 핵탄두의 뭐 몇백 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재앙이긴 했죠. 엄청난 제한이죠. 네. 그러니까 불피해, 그다음에 물피해, 가뭄 피해 이런 거는요. 전쟁에 의해서 살상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다는 것은 네. 우리가 이번 계기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캘리포니아 지역에 우리가 비버리 힐스라든가 이런 층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부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자연재해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자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미국의 북동부 쪽으로 매사추세츠라든가 뉴햄피셔라든가 그런 쪽으로 옮기는 사태가 발생합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자연재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어려운 점 이런 점은 다들 아실 거로 보여서 하나의 그림만 딱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경에 대해서 미국 가뭄 지역 이런 지역에 딱 나오는 패널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펜 차트식이죠. 이런 거 보면 빨간 선이 된 게 가뭄의 극심 피해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하죠. 네. 곡물 가격이 많이 이렇게 돼서 저도 올해 농사가 질 때 좀 벼농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자도 좀 많이 심고 그랬었는데요. 식량이죠. 전부 감자도 식량이고 보릿고개 있을 때 감자 6월 말에 이게 캐기 때문에 꼭 이제 감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년 가을에 심었던 그 보리들이 이렇게 쌀이 떨어지는 무렵에 4월 달에 그 보리가 이렇게 해서 보릿고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렇게 이 코로나 사태 자연재해로 인해서 먹는 게 가장 우려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식량위기다 하는데요. 지금 자 남반구 지역의 곡창지대에 해당되는 호주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자 지금은 뭐냐면 생육기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벼라든가 이런 보리 같은 경우에 영양기가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벚꽃이 필 때가 보통 영양기라 하는데요. 그때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7월에서 8월 달. 근데 적정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영양기를 지나면서 자 추석 전에서 아물기 시작하고 벼가 떠서 아물기 시작해서 사실 북방 지역의 곡물 수확기가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반구는 꽉 뿌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사실은 이 기간을 거쳐서 4월 달, 5월 달 수확기를 하면서 북방 지역의 보릿고기를 채워주는 이런데요. 지금 호주는 대규모 홍수 피해,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서 보면 코로나에 의해서 농민들의 피해, 가뭄 피해, 자파 물결 이런 거에서 올해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 저희가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식량을 좀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이렇게 인식이 있게 될 만큼 지금 그런 사태다. 이게 가뭄 피해다, 이상경 피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어느 나라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전쟁보다 더 큰 인류의 재앙이다 하는 상태에서 윤리적 문제 이런 것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각국과 기업들이 비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경제신문을 주도해서 ESG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현 정부가 대처와 관계없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ESG를 다른 각도로 좀 표현을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린 성장이죠. 그린 성장. 지금 이제 그래서 그린 그로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린 성장 쪽으로 가는 거고 기업은 뭐 ESG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글로벌 그린 스탠다드죠. 그린 스탠다드.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규율 규범이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인바이러먼트는 사회적 소셜 밸류 쪽에 외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엑스터널리티를 쓰기 때문에 사회적 소셜 밸류를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하나의 행위로 나타날 땐 스탠다드 규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가 하나의 기업의 제조 환경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에너지 청정 구조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 이제는 부가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디드 서메이션 부가가치가 중간재 빼고 이게 GDP, GNP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린 제조 과정이 중시한다 보니까 자 이제는 GDP가 필요 없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요다. 그래서 중간재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네. 하는 쪽에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관장이 되지 않을 때는 맞춰주지 않을 때는 리콜 당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가 됐는데 이런 기준의 제조 프로세스상의 윤리적 기준에 해당되는 환경 문제가 접할 때는 기존에 팔았던 걸 전부 리콜해야 되니까 네. 기업의 생존 여부와 관련돼 그렇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색연필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요 실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 중요한 거니까 요 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하면 나머지는 좀 아웃소싱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웃소싱 하다 맡기다 보니까 어떠냐? 이 가장 결정적인 차원에서 리콜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맡기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떠냐? 그 전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최근에 중국의 김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은 시청자분도 안 드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김치를 만드는데 저도 저도 깜짝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안 드실 겁니다. 아마 저도 그거는 그 속에 들어가서 뭐가 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을에 김장을 직접 작년에도 일부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네. 김장을 직접 담고 이렇게 해서 삼겹살도 이렇게 하고 해서 가을에 이렇게 했습니다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면 그 김장을 안 먹으면 그 제조 공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김치에서 음식점에 나와서 중국 김치가 중요하면 그럴듯하죠. 근데 제조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한꺼번에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웃소싱이 아니라 인소싱,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아우타키 성향이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생산 과정을.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쪽이 중시된다는 측면에서 이 3대 평가설이 이런 문제가 제될 때 자, 그동안 아웃소싱 이렇게 하는데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더더구나 이제는 이것을 미국의 부처에서 ESG와 관련된 부처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자,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 환경 문제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펴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리쇼링 정책과 함께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든요. 네. 이 아폴로 프로젝트 이상 기후가 관련된 제조, 경정, 환경 오염 방지, 소셜 ESG 문제가 나왔던 바탕입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일본도 뉴 21 플랜이다. 그리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뉴딜 성장인데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오바마 정부 때 그때 매칭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현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각국의 경제정책 스코치도 반영한다. 그러면 3대 평가사들이 왜 ESG와 관련된 새로운 평가를 들이대느냐 네. 하면 미래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지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3대 평가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평가가 되니까 자,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번에 정례신상 평가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정례평가에서 과연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의문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국가신용등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마 의문점으로 해서 요 뉘앙스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대학 교수님께서 3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위기설 제기했을 때 그때 3대 평가사들은 자, 한국이 부도가 나는 겁니까 했을 때 작년 4월에 대답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자, 그런 대학 교수라든가 일부 이렇게 인실로 초위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훌륭하다 볼까요? 어쨌거나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4월 위기설 이렇게 제기했을 때 사실 3대 평가사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해서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우리의 그 신용등급상에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이후서부터는 이게 뭐냐? 부도가 납니까? 이제부터 걱정돼야 됩니다. 너무 현 정부가 국가의 그 채무를 증대시키는 펑펑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정례심사를 앞두고 일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쪽의 시각을 보면 한국의 국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정적 캐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뉘앙스 한번 참 보면 맨 처음에는 안심하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부터는 걱정해야 됩니다. 한국의 국가신용 전망이죠. 실제 네. 전망이 부정적, 지금 스테이블, 안정적인데요. 이게 뉘앙스 차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국내 증시에서 연일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례평가 맞춰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들이대다 보니까 한국의 국가 채무 속도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국제 감내 능력도 떨어지고 이게 이제 국가 채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ESG 관련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거론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실제로 4월 이기설, 5월 이기설 한 번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증시에서 좀 주춤한 장상도 많은 그 연초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4월 이기설, 5월 이기설 이게 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네. 왜 제기되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연초에 굉장히 낙관적 시각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이런 쪽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위기설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이례식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평가 잣대 이런 것과 함께 사실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증시의 모습도 같은 맥락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서 또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추세를 봅니다. 작년에 그 3월달에 1,280원 일부 이렇게 금융사 회장님들이 기축통화분이 됐다, 될 것이 같다, 1,300원 이상 달러를 사라 했을 때 이 방송을 땐 달러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1,280원에서 1,082원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근데 올해 이렇게 1,082원 떨어지니까 두 자리 또 떨어지지 않느냐, 1,000원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시장에 맡기면 달러에서 짓눌린 부분이 시장에 맡기면 좀 올라옵니다. 원달러니 올라옵니다. 1,100 지금 30원대인데요.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해외 시각 평가 이런 대목이 원달러 환율에 그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서산 팀장께서도 한국의 이렇게 증시를 얘기할 때 네. 절대 한국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전부 미국 얘기하고 그다음에 10시 반이었으면 중국 얘기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어제 기준금리 바뀌는 문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어제 리보금리. 나오고 나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끌었다 그래요. 네. 기준금리 바뀌는 문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까? 3대 평가사들이 외환위기를 겪어서 새로운 평가자들을 들이대고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에서 이 종목 저 종목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우리의 경제에서 우리 후손 세대가 살아야 될 문제, 현 정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이게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코로나 사태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 그게 경제 현상으로 각종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게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디스사가 연례 정례 평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기후 변화라고 불리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또 이것이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진단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